안녕하세요. 노인상담사 김은주입니다. 이번에도 노인상담과 관련돼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문제를 두 가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어르신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어르신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있는 복지관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례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르신하고 이제 할아버님 살아계셔서 할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부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게 되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아버님, 할아버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조금 피곤해 보이시고 좀 표정도 안 좋아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고 할아버지랑도 같이 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혼자 찾아오셨기 때문에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감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감탱이가 자녀들이 준 용돈을 가지고 또 술을 잔뜩 드시고 또 가시면 날마다 어울리시는 곳에 가셔서 노름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노름하시면서 밤새 놀고 돈 다 탕진하고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주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면 자주 있냐?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그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매일매일 지금 같이 산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50년 동안 내가 시집 온 다음 날부터 시집 온 첫 날부터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돈만 생기면 돈을 들고 나가셔서 노름으로 다 탕진하시고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냐 얘기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그런 분과 어떻게 계속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쉬우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우셨겠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아드님, 세 분의 따님 이렇게 6남매까지 두고 계셨고요. 이 어르신이 억척같이 살림하시고 일하시고 하셔서 자녀들을 키우신 거죠. 이혼 안 당한 게 용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여쭤보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노름은 해도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래도 한 번도 바람은 안 피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장점이긴 하죠. 사실 예전에는 사실 바람 피우시는 분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도 참 흔하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흔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장점은 바람도 안 피우고 그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더라도 밤에 잘 때는 집에 와서 집에서 잠을 잤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믿을만 했다.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이혼이 쉽진 않으셨겠죠. 무조건 참고 사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나이가 드셔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게 화가 안 풀리고 분이 안 풀리셔서 황혼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황혼이혼 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할아버님이 바람 피우신 거의 문제 때문에 황혼이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님들이 지금 현재 바람을 피우시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알아보면 사실은 과거에 바람 피시거나 과거에 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맺혀서 잊혀지지 않고 그게 계속 화로 남아 있다가 이제 아이들 다 키우시고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황혼이 됐을 때 그때 난 지금이라도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혼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현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잘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괴로워하시다가 황혼이혼을 하시게 된다, 이런 케이스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할머니는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또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노름하고 술은 좋아하셨어도. 그래서 자녀분들도 이 할아버지를 뭐 노름하는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끔찍히 생각하고 걱정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뭐 얼마 전에는 몸에 좋은 그 약도 사다가 막 드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한대요, 할아버지한테도. 근데 할머니는 또 그것도 보기가 싫으신 거죠. 그 뭐 이쁘다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받냐.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챙겨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힘드셨을 때가 언제냐면 큰애가 이제 대학 가려고 할 때, 그래서 대학 가려고 이것저것 모아서 그나마 모아둔 학비가 있었는데 모아둔 학비를 들고 나가서 하룻밤 만에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 오셨을 때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안 두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찌 또 그때를 넘기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할머니가 이 영감탱이, 이 왼수가 그래도 잘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시면서도 또 최근에는 할아버지 걱정을 좀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노름하시고 또 술도 드시고 들어오시면 뭐 그때는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활동하시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들어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힘드셔서 며칠 동안 알아 누우셔서 일어나질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몸이 못 따라주는구나, 이 사람도 이젠 혼자서 그걸 잘 견디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걱정은 좀 하시네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뭐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이게 깨끗하게 죽으면 다행인데 죽지도 않고 아파서 누워 있으면 누구 고생시키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깨끗하게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가족 같은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최소한의 관계 형성이 잘 돼 있고 서로 좀 걱정도 하고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챙겨주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가족 같은 경우는 다행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걱정이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이시냐면 뭐 지금까지 노름하고 한 건 50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할아버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행동이 어떤 거예요? 여쭤보니까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술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고 나면 왜 이렇게 술 드시냐, 왜 노름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더 큰 소리 치시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소리 지르시던 분이 어느 날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너무 좀 힘들어 보여서 이분이 또 노름하고 싶어서 그러나 생각이 들어서 용돈을 좀 주셨대요. 가서 노름하고 노르라고. 그랬더니 노름하러 가지도 않고 그리고 돈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해 보이고 그게 좀 걱정이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었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어느 날은 아침에 할아버님이 할머니한테 그동안 미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단 말을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미안하단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나?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그건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어르신께 혹시 할아버님이 같이 상담에 나오실 수 있을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으로는 자기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걸 싫어해서 상담에 나올 것 같진 않다.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노력은 해보겠다. 말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담에 오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이 할아버님을 생각하면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심지어는 학비를 들고 노름하셔서 탕진을 하셨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정살림은 할머니가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뭐 농촌이시니까 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자녀들 키우시는 거는 할머니가 하셨을 것 같고 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서로 챙기고 케어하면서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똘똘 서로 힘 뭉쳐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그래서 할아버지의 역할이 별로 없으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성심은 좀 따뜻하신 편이어서 그래서 자녀와 배우자분하고는 관계 자체는 평상시에 술 안 드셨을 때 평상시 관계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분이나 할머니도 구박은 하면서도 그래도 같이 잘 지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안하다 얘기하고 한숨 푹푹 쉬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 있냐, 뭔가 사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캐묻기도 하셨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내가 많이 미안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죠.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가족들이 다 서로 힘 합쳐서 서로 마음을 나눠서 그 문제를 이제 같이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할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호소 문제 중에 하나는 최근에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해요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기억력 깜빡깜빡하면서 치매 초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평생 고생만 하고 육남매 키우고 자기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치매가 걸리고 사람을 좀 못 알아보고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조금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겠다. 그냥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가족분들 좀 상담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님처럼 내가 평상시에 미안했던 사람, 또는 내가 평상시에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표현도 하고, 미안했으면 미안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미안했다. 어떤 부분은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하겠지만, 이제 연세도 드시고 우리가 이제 다 어르신들이 되시면 어느 순간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회되는 순간, 아니면 참아 못했던 말들, 꼭 남기고 싶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함께 하면서 또 그런 말들을 꼭 또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새해, 올해 안에는, 이번 해 안에는 그런 말들이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문제에, 내 가족의 문제에 잘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이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노름과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노름이라고 하면 요즘은 도박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노름이라고 했지만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뭐 술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둘 다 중독성 있는 거예요. 도박도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술도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독의 차이가 있긴 한데,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박 치료,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보셔도 좋고요. 도박과 관련돼서는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박이 습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안 하면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의 문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제어를 해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딱 멈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도 그 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내 힘으로 끊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박뿐만이 아니라 알코올도 중독 전문 치료를 좀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꼭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님과 또 그 할아버님을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생활해 오신 할머니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트라우마를 겪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거의 어린 시절이죠. 20살 초반에 일하던 곳에서 안타깝게도 좀 성폭력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전에 지금과는 다르게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아니면 도박이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흔하고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그럴 땐 참 흔하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흔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툴툴 잘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일어난 그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계속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렵게 사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살았다고 얘기하면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 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서포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최소한의 애정과 사랑을 받아야 아이가 충분히 잘 성장하고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는 애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최소한의 애착이 잘 형성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따뜻함,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따뜻함, 행복감, 안정감 이것들을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애착이 잘 형성되신 분은 친구 관계도 무난하게 잘 맺으시고 나중에 결혼도 잘 하시게 되고요. 부부 관계도 잘 맺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시면 아이랑도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지내게 되시고 또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로부터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나를 키워주는 그런 분들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원과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애착 형성이 형성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뭔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항상 좀 불안정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아니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친구면 친구 관계 아니면 연애를 하신다거나 결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울 때도 항상 뭔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상담 문제 저희 이제 상담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원과 돌봄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아시다시피 전쟁 직후에 정말 살기가 어려웠던 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충분하게 돌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 자녀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많은 분들로부터 이분 표현으로는 눈치밥 먹고 구박받고 항상 이렇게 좀
그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는데 자기는 학교도 갈 수 없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박받으면서 눈칫밥 먹다가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하고 와라 그러면은 또 옆집 가서 일해주고 또 잡일해주고 심부름해주고 거기서 또 눈칫밥 얻어먹고 그렇게 또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고요. 엄마도 이분의 친엄마도 이분을 그렇게 잘 케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냉정하고 차가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어딘가에 마음 붙일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학교를 가서 뭐 친구들을 만나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게 외롭게 마음 붙일 곳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또 그 공장에 가서 또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일을 계속 하시고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그 젊은 뭐 그 분들 가셔서 일하시게 되면 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들게 일하시고 근로 조건도 정말 좋지 않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시고 생활하시고 있는데 어떤 이제 동료였던 이제 나이 있는 어떤 동료였던 남자분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좋아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나를 좋아해 준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끌려 들어가셔서 성폭행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내가 거의 나를 짓밟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화가 나셔서 막 욕을 하셨다가, 그러셨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거기에다가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하시다가,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자책을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거의 5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생생하게 생각하시고 밤마다 그런 일들을 떠올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약을 드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냥 성폭력이나 이런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빨리 잊어버려라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평생을 남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내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었고 처음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나한테 또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더 믿기 힘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이 내가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내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그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를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계속 자책하고 있구나. 내가 그 나쁜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구나. 그게 아직도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그분도 스스로 느끼셔서 그걸 상담사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사한테 그 얘기를 하신
이게 너무 훌륭하고 용기 있는 일이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깥으로 꺼내놓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내 안에서 스스로 계속 돌아가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할머니의 잘못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폭력을 당한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분은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는 그냥 맞는 거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완전히 그 반대로 당하게 되신 거고요. 근데 그걸로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멍청해서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서 오라고 해서 따라가서 그런 일을 당해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그날 어떤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옷 때문에 내가 그 치마를 입고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그 취업 자리에 가지를 않았으면 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수많은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는 다 스스로를 탓하기 위한, 자책하기 위한 이유들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계속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들이 하는 공통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런 나쁜 일을 당할 만한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납득을 시키고 싶은 거죠. 왜 그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교통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우리가 이유를 찾잖아요. 내가 그때에서 조금 더 일찍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그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조금 늦게 출발했으면 그 사고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그 앞을 보고 있었으면 속도를 조금만 천천히 가고 있었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 우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나쁜 일과 모든 나쁜 사고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뭐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라고 쓸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사고예요. 불가능해요. 어떤 나쁜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뭐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자체가 비합리적인 사고다.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분이 계속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는 생각들 있죠. 내가 너무 힘들게 자라서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또는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일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합리적인 사고고요.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다 제거해야만 순수하게 그냥 정말 나쁜 일이 우연치 않게 그냥 나한테 일어난 거고 그게 그냥 사고로 그냥 나한테 분리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50년 동안 매일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쏙 틀어박혀서 틈만 나면 그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 내 안에서 그 생각들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끊임없이 튀어나오냐, 끊임없이 나오냐. 그렇죠. 이게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 약해지고 고리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분리가 그래야만 이제 잊고, 그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사건이니까 잊고 그냥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똘똘 뭉쳐 있고 이게 그 내 안에 박혀 있으면 이게 잊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냥 가볍게 넘기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에 그 사고에, 그 사건에, 그 트라우마 사건에 매몰돼 있고 집착돼 있는 상황으로 50년을 사신 거예요. 매몰돼 있고 집착돼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나도 그래,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 이렇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해서 그래. 이렇게 모든 이유가 다 그 사건, 트라우마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사건이 이 할머니의 모든 인생과 다 연결이 되면서 모든 인생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트라우마 사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을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이제 70 넘은 내 입장에서 보건데 그 일이 그렇게 정말 그때 느꼈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그 무서움과 그 아픔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어른인 내가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빨리 잊고 넘어가자, 가볍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사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듣던 생각,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잘못된 비합리적인 사고들 다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면 그 사건을 좀 딛고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시는 거고 분리가 이제 가능해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에게 남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 사건에 계속 집착하고 그 사건만 보느라고 자꾸 그 사건 이후에 온몸이 자꾸 아파요. 게다가 아랫배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아픈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트라우마의 영향이죠. 근데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은 많이 드시지만 몸은 계속 시름시름 아프지만 해결은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고요. 이 모든 문제,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들하고의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때 내가 애착 형성이 안 되고 어릴 때 나를 도와줬고 돌봐줘야 되는 부모님이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못 해줬더라도 내가 다시 노력해서 지금 다른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으면 다시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 나를 도와주고 좋은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상담사랑 아주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는 무조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모들이 못해줬던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랑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신뢰, 이걸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친구나 주변 사람들하고 다시 좀 확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 내 자존감,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내 자존감을 스스로 누리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나 잘 버티고 살아왔고, 지금이라도 다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 돼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에요. 뭐 봉사활동도 좋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씩만 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뜨개질을 할 수 있다. 뭐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미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쁜 가방 하나 만들어서 내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뿌듯하고 난 되게 좋은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행복해지고,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씩 상담사랑 같이 해보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세상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술과 노름, 중독에 관련된,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큰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